그 늙은이만 없어지면 기와집도 재산도 다 우리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사기꾼도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온 의원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뇌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30여 년을 남을 살려온 손이 차가운 감옥 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과연 이 억울함은 풀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절, 정조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때 일입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하루쯤 걸어 내려가면 광주 고을이 나오는데 그 고을 장터 어귀에 아주 작은 침술방이 하나 있었지요. 문 앞에는 낡은 나무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최만덕, 침술바. 가난한 이는 받지 않음.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간판의 뜻이 사실은 이렇다는 것을. 가난한 이는 그냥 들어오시오. 최만덕은 그의 62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서리처럼 희었고 허리는 조금 굽었으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두 손은 평생 침을 쥐어온 탓에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그 손끝이 한 번 닿으면 아픔이 사르르 녹는다고들 하였습니다. 중인 신분으로 태어난 만덕은 12살 때부터 아비 곁에서 약초를 배웠습니다. 산에서 뜯어온 약재를 씻고 말리고 다듬는 일을 하면서 어린 만덕은 약초의 이름과 쓰임새를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20살이 넘어서는 침술까지 손에 익혔는데 타고난 감각이 남달라 사흘 배운 것을 다른 이는 한 달이 걸려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빠르게 익혔다 하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만덕의 이름은 광주 일대에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문턱을 넘어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데 침술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안악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헐레벌떡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제발 좀 봐주세요. 사흘째 열이 내리질 않습니다요. 안악의 눈가에는 눈물이 말라붙은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허름한 무명 저고리에 버선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으니 집안 형편이 어떠한지는 보지 않아도 알만하였지요. 만덕은 말없이 아이를 받아 눕혔습니다. 손끝으로 맥을 짚고 눈꺼풀을 살짝 들어 눈빛을 확인하고 배를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그러기를 잠시 만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쁜 병은 아니오. 잔 기운이 폐에 들어 앉은 것이니 이틀만 따뜻이 해주면 나을 것이오. 침을 몇 군데 놓고 다려둔 약재를 작은 보자기에 싸서 건넸습니다. 약값은 내실 필요 없소. 대신 아이가 낳으면 따뜻한 데서 사흘은 쉬게 하시오. 안악은 눈물을 훔치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덕은 손을 저으며 안악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차가운 약탕 그릇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만덕의 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원 어르신이라 불렀습니다. 때로는 약방 어르신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나이 드신 이들은 그냥 만덕 의원이라 불렀습니다. 신분을 따지자면 중인이라 양반들에게는 고개를 숙여야 하였지만 장터 백성들 사이에서 만덕의 이름은 그 어느 양반 나리보다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아이를 살렸다. 돈 한 푼 없는 노인을 고쳐주었다.
역병이 돌 때 혼자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둘 쌓이면서 만덕의 이름은 고을 전체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름값만큼 돌아오지는 않는 법이지요. 만덕의 삶에는 한 가지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도현이었습니다. 최도현, 그의 34이었습니다. 아비를 닮아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그를 익힌 터라 말솜씨도 있었으나 타고난 신분이 중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도현에게는 평생의 가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양반 자제들 틈에 앉아 공부를 하였으나 아무리 글을 잘 읽어도 과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인에게는 문과의 문이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억울하고 분하여 도현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양반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옷고름에 힘을 주어 달고 갓을 비스듬히 눌러쓰고 양반과 사람들이 드나드는 주막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조금씩 아비를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장터에서 그 행색으로 다니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도현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그리 말하였을 때 만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만덕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만덕이 평생을 아껴 모은 돈으로 한양 변두리의 작은 기와집을 마련한 것은 그로부터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초가를 허물고 기와를 얻는 날, 만덕은 마당에 서서 새 기와가 빛을 받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 손으로 눈가를 훔쳤는지도 모릅니다. 중인이 기와집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침을 놓고 약을 지어 모은 한 냥 두 냥이 모여 이루어진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만덕은 아들 도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 마라. 이 집은 내 것이다. 내가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야. 도현은 어색한 얼굴로 고맙다는 말을 짧게 하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만덕은 그 짧은 말 한마디에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도현의 아내 윤 씨는 양반가의 먼 친척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반듯한 이마의 말씨가 고왔으나 눈빛에는 늘 무언가를 재는 빛이 있었습니다. 만덕이 며느리를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을 느꼈지만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겨 마음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윤 씨는 시아버지 만덕을 곱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드릴 때도 말 한마디 없이 휙 내려놓고 돌아서는 법이었고 손님이라도 올라치면 만덕을 안채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계시니 오늘은 사랑채에서 드시지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서 만덕은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를. 그럼에도 만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것, 가족이 화목한 것. 그것만 되면 자신의 불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부모란 원래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뒹구는 장터를 지나던 만덕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멀리 주막 처마 아래 윤 씨가 친정 오라비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으나 바람이 없는 날이라 말소리가 또렷하게 실려왔습니다. 그 늙은이만 없어지면 기와집도 재산도 다 우리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겠냐.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잖아요. 오래 못 가실 거예요. 만덕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로 차가운 것이 쑥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재 보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줍는 것도 잊은 채 만덕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만덕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그날따라 몹시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만덕은 낡은 등잔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가느다랗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사람을 살려온 손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그 손으로 무릎을 짚고 앉아 만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도현이 어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10살이 채 안 된 도현이 열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만덕은 사흘 밤을 꼬박 세워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아이의 이마를 닦고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그때 도현이 눈을 뜨며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만덕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것 하나로 충분하였습니다. 그것 하나면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등잔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만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깊고 고요한 눈이었으나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만덕의 삶에 이제 무언가 다른 바람이 불어오려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장터에서 들은 말이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늙은이만 없어지면 만덕은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오래된 이웃에게도 그저 아침이 오면 침술방 문을 열고 저녁이 오면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약재를 다듬고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며느리 윤 씨의 눈빛을 볼 때마다 만덕의 가슴 한켠이 조용히 서늘해졌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알 수 없는 것이지요. 평생 남의 아픔을 어루만져 온 손이 정작 제 속의 상처는 다스리지 못하는 법이옵니다. 그 즈음부터 도현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도 아비를 불편하게 여기는 기색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그것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오면 사랑채에 틀어박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덕이 사랑채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현아, 밥은 먹었느냐?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먹었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덕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자식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비를 맞고 있다는 것을 만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윤 씨는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대놓고 시아버지를 구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말은 공손하였고 행동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손함 안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으니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법이지요. 밥상에 반찬이 하나씩 줄었습니다.
국은 식어서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만덕의 자리는 안채가 아닌 곳에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고의인지 따지는 것은 만덕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씩 그것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을비가 처마를 조금씩 적시듯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처마가 썩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무렵 고을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박찬봉이라 하였습니다. 본래 박시성을 가진 아전 출신으로 고을 관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다가 어찌 참복 벼슬 하나를 얻어 걸친 자였습니다. 얼굴은 두툼하고 눈은 작았으며 입가에는 항상 웃음이 걸려 있었으나 그 웃음이 따뜻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도 장터를 거니는 자리에서도 그는 언제나 누군가의 사정을 캐묻고 다녔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박찬봉 귀에 들어간 말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 대신 불어서 나온다. 소문을 불리고 정보를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 그의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권력의 그늘이 조금이라도 얹히니 제법 행세를 하게 된 것이지요. 윤 씨가 박찬봉을 처음 만난 것은 친정 오라비를 통해서였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 주막에서 셋이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윤 씨는 곱게 쪽을 찐 머리에 단아한 차림이었으나 그날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술잔을 들고 천천히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이런 자리에까지 나오신 걸 보니 꽤 급하신 모양이오 그려. 윤 씨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서방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침술방을 오래 하셨지요.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면허도 없이 침을 놓는다는 말이 있다 하더군요. 박찬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허면 마님께서는 그것을 어찌하자는 것이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그런 소문이 있다면 관아에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말이 끝나자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찬봉의 앞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소리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만덕이 아침 일찍 침술방 문을 열려는데 문 앞에 사람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이었습니다. 최만덕 어르신 되십니까? 그렇소만. 관아에서 여쭐 말씀이 있어 왔소이다. 어르신께서 침수를 오랫동안 행해오셨다 하던데 관아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이오. 만덕은 조용히 박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소. 해민서에서 배운 것은 아니나 약재와 침술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자부하오. 그야 그렇겠지요. 그런데 자부한다고 법도가 바뀌지는 않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박찬봉은 웃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하지 않은 웃음. 만약 신고가 들어온다면 관아로서도 모른 척할 수가 없으니 어르신께서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드리는 말씀이오. 그 말을 끝으로 박찬봉은 돌아섰습니다. 만덕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경고인지 협박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라는 것은 있는 법이지요. 만덕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만덕은 그날 오후 아들 도현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박찬봉이라는 자가 오늘 침술방을 찾아왔다. 관아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내가 아는 것이 있느냐?
문이 열리고 도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잘 모릅니다. 저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관계없는 일이라고? 아버지, 저는 지금 여러 어른들과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제 이름이 오르내리면 곤란합니다. 만덕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라. 아비의 삶이, 아비의 수십 년이 아들의 입에서 이런 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다. 만덕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뒤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소문은 빠른 법이지요. 장터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만덕 침술방이 허가도 없이 사람 몸에 침을 놓았다 하더라. 돈 없는 사람한테 공짜로 해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 내가 예전부터 이상하다 했지. 중인이 무슨 의원이야. 사람들의 입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원 어르신이라 부르던 이들이 오늘은 수군거리며 눈길을 피하였습니다. 만덕이 장터를 지나갈 때 뒤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와 손을 잡았을 안악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만덕에게는 박찬봉의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덕은 약재 상자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2번, 3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중인인 자의 말을 관아가 들어줄 것인지 그것부터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박찬봉 같은 자를 상대하려면 매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만덕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돈 없는 사람에게 약을 나눠주며 살아온 만덕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수십 년 쌓아온 경험과 고을 사람들의 신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만덕은 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선하게 산다고 선하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살아오면서 여러 번 느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 안에서 그것도 자식과 며느리가 놓은 덫에 걸려드는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 바람이 처마를 울렸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만덕은 무릎 위에 2 손을 가지런히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짚어온 그 손이 오늘 밤은 갈 곳을 잃은 것처럼 조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박찬봉은 경고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을 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지어올린 것이라도 밑을 파고드는 손이 있으면 결국 기울고 마는 법이지요. 만덕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박찬봉이 다녀간 지열흘도 지나지 않은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만덕이 침술방 문을 열고 화롯불을 피우려는데 바깥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관아의 나졸셋이 침술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쾌자를 걸친 나졸들 뒤로 박찬봉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그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만덕이 맞소? 나졸의 목소리는 건조하였습니다. 그렇소. 관아의 명이오. 허가 없이 의술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고발이 접수되었으니 당장 따라오시오. 만덕은 손에 들고 있던 부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누가 고발을 하였소? 나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듯이 뒤에 서 있던 박찬봉이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관아의 명을 거스르시면 일이 더 커집니다. 만덕은 박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고 조용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봐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박찬봉은 그 눈길을 견디지 못하고 잠시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만덕이 나졸들에게 이끌려 장터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온 장꾼들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봐, 결국 잡혀가는 거야. 그러게 중인이 감히 의원 행세를 하더니 나는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 공짜로 해준다는 게 어디 말이 돼. 만덕은 걸으면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관아의 동언은 차가웠습니다. 현감은 40 남짓 되어 보이는 양반으로 만덕이 끌려 들어오자 잠깐 눈을 들었다가 다시 문서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최만덕이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허가 없이 침수를 행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만덕은 허리를 폈습니다. 소인은 30여 년을 이 고을에서 백성들을 치료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일이 없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노인을 돌보고 돈 없는 이들을 무료로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현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봐야 알 일이고, 허가 없이 의술을 행한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두어 두도록 하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변명을 들을 시간도 증인을 부를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옥은 관아 뒤편에 있었습니다. 낮은 돌담 안에 나무로 얼기설기 엮은 창살이 있었고 바닥에는 짚이 조금 깔려 있었습니다. 한낮인데도 햇볕이 닿지 않아 음습하고 차가웠습니다. 만덕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살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만덕은 집 위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벽에는 이전에 갇혔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줄기들,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 한두 자. 얼마나 오래 여기 갇혀 있었을까? 얼마나 억울하였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과 주먹밥이 하루 2번 들어왔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만덕은 처음에 도현이 올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비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달려오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 그것이 아비와 자식 사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록 도현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낯선 얼굴 하나가 창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만덕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분간 찾아오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심부름꾼은 아무 표정 없이 돌아갔습니다. 만덕은 한동안 창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한 번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옥에 새로운 소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만덕이 그간 치료해준 환자 중 몇몇이 부작용을 입었다는 말이 돈다 하였습니다. 물론 만덕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이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물처럼 번지는 것이 소문이지요. 박찬봉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만덕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도.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 창살 너머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덕은 그날 처음으로 긴 회상에 잠겼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아비를 따라 처음으로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이른 봄이었는데 산등성이에 올라서자 아비가 말하였습니다. 만덕아, 풀 하나도 다 쓰임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신분이 무엇이든 사람의 목숨은 다 같은 무게란다. 그 말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30여 년을. 밥을 굶으면서도 침을 놓았습니다. 욕을 들으면서도 약을 내었습니다. 중인이라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다음 날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30여 년이 차가운 옥 바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다 같은 무게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의 말은 듣고 어떤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의 억울함은 풀리고 어떤 사람의 억울함은 그냥 묻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신분 때문입니까? 그것이 돈 때문입니까? 만덕은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6째 날이었습니다. 뜻밖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만덕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안악이었습니다. 몇 해 전 사흘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던 아이를 살려낸 일이 있었는데 그 안악이 창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관아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만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만 받겠소. 상민의 말을 관아가 들어줄 것 같소. 안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덕은 잠시 그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의 눈물. 자식에게서는 받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그 두 마디를 간신히 내뱉고 만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안악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심하였습니다. 집 위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만덕은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알고 있었습니다.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아비를 지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함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순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진한 것이었다고 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믿는 것이 어찌 잘못이겠습니까?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살 사이로 가느다란 빛이 들어왔습니다.
만덕은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서 엿새를 보낸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덕은 똑바로 앉았습니다. 등을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30여 년 동안 사람을 살려온 손이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아직 따뜻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무언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척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람을 봐온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짐 하나를 놓기 전에 손끝으로 느끼는 것처럼 어디선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만덕은 그 새벽빛 속에서 조용히 느꼈습니다.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때가 있는 법이지요.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만덕의 이야기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옥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 가느다랗게 누웠습니다. 만덕은 그 햇살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하였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졸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창살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해민서 관리의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눈빛이 맑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어딘가에 만덕이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만덕은 천천히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설마. 예, 저 준혁이옵니다. 10살 때 어르신이 살려주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온몸이 파랗게 질린 아이가 어미 등에 엎혀 들어왔습니다. 숨이 쉴 것 같았습니다. 만덕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워 아이 곁에서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이준혁이었습니다. 이제는 해민서에서 의관을 보좌하는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어르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계시다는 것을요.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장터 안악 한 분이 한양까지 올라와 해민서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셨습니다. 어르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멈추지 않으셨지요. 만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안악이었습니다. 창살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안악이 한양까지 걸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만덕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왜 그러는 것이오? 나를 도우면 자네한테 좋을 것이 없소. 준혁은 잠깐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살아있는 것이 어르신 덕분이옵니다. 그 목숨값을 갚을 기회가 이제야 왔을 뿐이지요. 그 말 한마디가 차가운 옥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만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한양으로 돌아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해민서 의관 어른께 사정을 아뢰었고 의관 어른은 광주고을의 사람을 내려보내 박찬봉의 행적을 조용히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해민서의 이름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세워진 기관이었고 백성의 의료를 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해민서에서 관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자 고을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찬봉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해민서에서 관리가 왔다 하여도 자기는 관아와 손잡고 있고 뒤에는 든든한 돈줄이 있다 믿었습니다. 윤 씨가 건넨 뇌물이 아직 효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라는 것이 권력자의 생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지요. 해민서 관리가 장터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던 사람들이 관아의 눈치가 아니라 해민서의 이름을 등에 업은 관리 앞에서는 조금씩 말문을 열었습니다. 만덕 어르신한테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요. 돈 한 푼 안 받고 10번도 넘게 고쳐주셨습니다. 박찬봉이 먼저 찾아다니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요. 하나, 둘, 셋. 증언이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무렵 광주고을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현감의 친척 되는 양반 댁에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알아눕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열이 높고 숨이 가빠서 고을 의원을 불렀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의원을 데려오자는 말도 나왔으나 시간이 촉박하였습니다. 준혁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준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관아로 가서 현감을 만났습니다. 나리, 소인이 알기로 옥에 갇힌 최만덕 어르신은 이 고을에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살려온 분이옵니다. 지금 아드님 댁에 든 병은 소인이 보건대 도끼가 폐를 막은 것이온데 이런 경우는 침술에 능한 분이 아니고서는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현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옥에 갇힌 죄인을 꺼내자는 말이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이옵니다. 다만 아이의 목숨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현감은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잡아 가둔 자를 다시 꺼낸다는 것은 처음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아이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현감은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최만덕을 잠시 내보내도록 하라. 만덕이 옥문 밖으로 나온 것은 갇힌 지 아흐레 만이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만덕은 잠깐 눈을 가렸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괜찮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흐레의 차가운 바닥, 아흐레의 고요, 아흐레의 기다림. 아이를 봐야 하니 서두르지요. 만덕은 앞서 걸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사랑채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하였습니다. 만덕은 무릎을 꿇고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맥을 짚고 목 아래를 살피고 가슴 위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만덕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열렸습니다. 폐에 차가운 기운이 깊이 들어 앉아 있소. 침을 12군데 놓아야 하오.
옆에 있던 현감의 부인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겠습니까? 조심히 하면 괜찮소. 믿고 맡겨주시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옥에서 아흐레를 보내고 나온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하고 고요한 목소리였습니다. 만덕은 침을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수십 년의 손길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만덕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옥에서 굳어있던 손이었지만 침을 쥐는 순간만큼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정확하였습니다. 한 식경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변하였습니다. 두 식경이 지났습니다. 얼굴에 옅은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어갈 무렵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현감의 부인이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덕은 조용히 침을 거두어 싸고 일어섰습니다. 그 일이 고을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옥에서 나온 만덕 어르신이 아이를 살렸다. 다른 의원들이 다 손을 놓은 아이를. 역시 만덕 어르신이 최고다. 장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제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오늘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지요. 흔들리기 쉬운 만큼 다시 돌아오기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해민서 관리의 조사 결과가 관아에 보고되었습니다. 박찬봉이 윤 씨에게서 뇌물을 받고 거짓 고발을 꾸몄다는 것이 증언과 정황으로 드러났습니다. 만덕의 침술이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소문은 박찬봉이 직접 퍼뜨린 것이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자들은 모두 박찬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감은 오래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만덕이 완전히 방면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옆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어르신. 만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것인지, 알겠다는 것인지, 고맙다는 것인지, 아마 세 가지 다였을 것이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만덕이 오래된 침술방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은 차가웠습니다. 며칠 동안 불을 피우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약재 상자가 그대로 있었고 낡은 방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덕은 화롯불을 피웠습니다. 불이 살아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 하나가 번지기 시작하자 금세 방 안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만덕은 방석에 앉아 두 손을 화롯불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만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비를 보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였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덕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 행세를 하겠다던 그 아들이 차가운 마루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화롯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만덕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오래 말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밖이 춥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너라. 밖이 춥다. 그 한마디가 용서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도현은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덕은 말없이 화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만덕은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도현이 어릴 때 넘어져 무릎을 다치고 울던 날이었습니다. 만덕이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괜찮다. 아버지 있다. 그 말이 지금 다시 가슴 안쪽에서 울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어른은 늙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날 밤 다시 알았습니다. 며칠 뒤 한양 해민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광주 고을에 뛰어난 침술가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으니 해민서 의관이 직접 만나보기를 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이 그 공문을 만덕에게 전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한양으로 오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덕은 공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려는지 처마 끝으로 햇살이 조금 길어져 있었습니다. 준비를 해야겠지요. 세상은 때가 있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올라옵니다. 선하게 산 사람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던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만덕의 삶에 조금씩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따뜻하게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이 풀리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 떨어졌습니다. 광주 고을 장터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봄나무를 파는 안악들의 목소리가 돌아오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법이지요. 박찬봉의 이야기부터 전하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민서의 조사가 끝나고 관아의 재심이 이루어지면서 박찬봉이 윤 씨에게 뇌물을 받고 만덕을 거짓으로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증언한 사람만 10이 넘었습니다. 장터 사람들, 만덕에게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 박찬봉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직접 들은 이들까지. 현감은 오래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박찬봉은 직위를 박탈당하고 멀리 변방으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관아에서 잡아가던 날, 박찬봉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언제나 걸려있던 그 웃음이 그날만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결국 제 꾀에 넘어간 것이야. 하늘이 보고 있다더니 정말 그렇구먼. 윤 씨의 이야기도 전해야 하겠습니다. 박찬봉과의 공모가 드러나면서 윤 씨는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탐욕으로 꾸민 일이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것이지요. 친정에서도 달갑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예전에
윤 씨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가진 것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외면당한 사람이지요. 윤 씨는 그 외로움 속에서 오래 살았다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전해집니다. 내가 시아버지를 그리 대한 것이 평생 후회가 된다. 늦은 뉘우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뉘우침이 늦다고 하여 값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윤 씨에게 남은 마지막 양심이었을 것이옵니다. 도현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가 옥에서 돌아온 날 밤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었던 그 아들은 그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양반 행세를 하려던 옷고름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울리던 양반과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의 침술방이를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재를 씻고 다리고 환자들이 오가는 길목을 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였습니다. 도현 자신도 어색하였고 보는 사람들도 어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본디하던 것을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법이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도현의 손에 약재 냄새가 배기 시작하였습니다. 만덕은 아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아들이 약재를 다듬는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어떠하였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날이 왔습니다. 해민서의 공문을 받은 지 보름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서는데 침술방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터 안악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데리고 왔던 이들, 약을 받아갔던 이들, 병든 노인을 부축하고 왔던 이들. 그들이 말없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만덕이 나오자 한 안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노자라도 되시라고요. 만덕은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소. 어르신, 안악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받아주셔야 저희 마음이 편합니다요. 어르신이 여기 계실 때 저희가 너무 무심하였습니다. 소문만 믿고 의심하였으니 그게 아직도 부끄럽습니다요. 만덕은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고맙소.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가 어느 긴 연설보다 무거웠습니다. 한양 해민서에서 만덕을 만난 의관 어른은 5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만덕의 손을 잡고 맥을 짚어보더니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 손이 살린 사람이 얼마나 돼요? 만덕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관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의원이요. 세지 않는 사람. 그 말이 만덕의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말이었습니다. 신분이 낮다 하여 비웃음을 들었고 중인이라 하여 문전박대를 당하였고 허가가 없다 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의원이요 라고. 만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두 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민서는 만덕에게 의관직을 제수하였습니다. 정식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의원의 자리였습니다. 중인 신분으로 해민서 의관이 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덕의 실력과 덕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의관 어른은
임금께 직접 아뢰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은 백성을 살리는 손이옵니다. 신분을 따지는 것은 그 손에 대한 예의가 아니옵니다. 임금은 허락하였습니다. 만덕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곁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만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의관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오. 다만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오. 준혁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의관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임금께서는 상금과 함께 따뜻한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신분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나 덕은 사람이 쌓는 것이다. 최만덕의 덕은 어느 양반 못지않으니 이를 온 고을에 알려 본보기로 삼으라. 그 말씀이 광주 고을에 전해지던 날 장터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만덕은 큰 상금을 받았으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금의 절반은 고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약재를 사는 데 썼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준혁의 어미 그 장터 안악에게 보냈습니다. 한양까지 맨발로 걸어 올라가 해민서 문 앞을 지켰던 그 안악에게. 안악은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만덕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오. 하늘이 주는 것이오. 그냥 받으시오. 안악은 그제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옆집에서 무슨 일이냐고 고개를 내밀었다 합니다. 그 후 만덕은 해민서에서 일하는 한편 틈이 나면 광주고을로 내려와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한양과 광주를 오가는 길이 멀고 힘들었으나 만덕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는다는 간판도 이제는 떼었습니다. 그냥 들어오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현은 아버지가 내려올 때마다 함께 환자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재를 나르는 일만 하였으나 세월이 쌓이면서 침술도 조금씩 익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고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아버지가 환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만덕이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아무나 하겠지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도현은 그 웃음을 오래 기억하였다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덕이 70을 넘긴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침술방 앞 길목에 작은 빗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에는 이렇게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으나 덕은 높았던 의원 최만덕.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다. 만덕은 그 빗돌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눈물을 흘렸는지 흘리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는 것은 전해집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르기를 최만덕의 삶에서 배울 것은 의술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의술은 배우면 익힐 수 있는 것이지만 그가 평생 지켜온 것은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신이 낮아지더라도 남을 살리려는 마음, 배신을 당하고도 미움을 품지 않는 마음, 그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리고 선하게 산 삶은 반드시 때가 되면 빛을 낸다고.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올라오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최만덕의 침술방 앞 빗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다 합니다. 봄이면 빗돌 앞에 이름 모를 꽃이 피었고, 겨울이면 누군가 쌓아둔 집단이 빗돌을 감쌌습니다. 누가 하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고을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감사였을 것이옵니다. 부모를 업신여긴 자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선한 마음과 올바른 삶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옵니다.